어머님은 손주 사진 SNS로 봐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초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 그 말은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돌잔치에 시어머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조용한 골목 끝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여든을 앞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복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를 온몸으로 키워냈습니다. 찻집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하루 종일 은은한 차 향이 퍼졌고 오후엔 단골 손님들과 다정한 수다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찻잔에 정을 담아내요. 그러면 사람들도 마음을 내려놓죠. 하지만 그런 복희에게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박재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은 이서윤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서윤은 인터넷에서 육아 정보를 나누며 팔로워 수만 명을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복희는 이렇게 세련된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예쁘고 말도 잘했고 싹싹했습니다. 결혼식 날 복희는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자. 그날 이후 복희는 며느리에게 불편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도 무리해서 시키지 않았고 김장철에도 젊은 부부 쉬라며 혼자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그저 언젠간 더 가까워지겠지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서윤이 임신했어요. 그 말에 복희는 전화를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이젠 손주 얼굴 보며 살아도 되겠구나. 복희는 그날 이후 찻집 문을 일찍 닫고 육아책을 사서 읽고 이유식 레시피를 공부했습니다. 마트에선 기저귀가 어디에 있는지 직원에게 물었고 문화센터에선 할머니를 위한 육아 특강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몇 주가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하면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바쁘겠거니 몸조리 하느라 여유가 없겠거니 그러다 우연히 들른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주 얼굴도 SNS로 본다는 강사의 말에 복희는 그날 밤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희의 가슴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 손주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장면. 그 옆에는 서윤의 어머니와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한 점심, 장모님표 한우 미역국 최고, 돌잔치 D-1 설렘 가득. 사진 속에서 서윤은 누구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희는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루 한켠 제사상 위에 걸린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롭다. 이복희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엔 추운 겨울에도 비 오는 여름에도 아들 재현을 위해 새벽 시장을 돌며 떡과 한과를 팔았습니다. 도매시장 언덕길을 오르며 다리에 쥐가 나도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현이 배고를 순 없지. 그 말이 삶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투박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작은 찻집 하나 열 때도 수십 군데 돌아다니며 도자기 잔을 고르고 직접 발로 뛰어 물건을 들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생스러운 인생이었지만 복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히 자라고 밝게 웃는 얼굴만 보면 그 모든 고생은 잊혀졌습니다. 재현은 착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 오늘 힘들었지? 하며 복희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방학마다 찻집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대학 가면 진짜 효도할 거야. 그 말에 복희는 웃으며 그래,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살아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50살이 되던 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찻집 문을 2달이나 닫았습니다. 그때 재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보탰고 복희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는 진짜다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다시 허리를 세웠습니다. 재현이 대학에 들어가 서울로 떠난 후에도 복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매번 고맙다고 했고 가끔 주말이면 내려와 함께 장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복희에게 그 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재현이 서윤을 데리고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복희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윤은 복희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만 명과 소통하고 브이로그니 협찬 광고니 하는 생소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지만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나도 믿어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복희는 서윤을 배려했습니다. 첫 명절 땐 며느리가 낯설어 할까봐 전부 혼자 준비했습니다. 서윤이는 손님이니까 편하게 있어.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웃으며 감사해요, 어머님. 이라 말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복희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이젠 진짜 딸 같구나. 그녀는 명절 음식에서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감당했습니다. 손목이 부어올라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며 전화도 줄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복희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번엔 처가 먼저 들러야 해서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차 막혀서 못 내려가요. 다음 주쯤 시간 될지도 몰라요. 매번 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복희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는 거지. 이해해야지. 그래야 관계도 오래가지. 그래서 매해 명절에는 혼자 시장을 돌고 혼자 상을 차려 사진만 찍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와 맛있겠어요. 그 한마디 문자뿐이었습니다. 복희는 그때부터 혼자만의 명절을 보내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도 안 차리고 찻집에서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찻잔으로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복희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물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문자 한 줄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서윤이랑 애 다 건강해요. 그 문자를 보고 복희는 손을 떨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서윤이도 고생 많았겠구나. 애기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될까? 그날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정신이 없어서요. 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복희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 힘들겠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복희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집이 난장판이에요. 아기도 잠을 못 자고 저도 거의 못 쉬었어요. 복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점심쯤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밥 안 먹어도 돼. 그냥 손주 얼굴만 보면 돼. 서윤은 난감한 듯 조용해졌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예민해서 낯선 사람 보면 울거든요. 그 말을 들은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붙는 죄송해요가 더 이상한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복희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이웃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해맑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야야, 복희야. 너네 며느리 SNS 봤어? 돌사진 찍었더만 엄청 예쁘게 꾸몄더라. 복희는 얼어붙은 듯 웃었습니다. 그래, 몰랐네. 집에 돌아오자마자 복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을 눌렀지만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차단된 걸까? 복희는 조심스럽게 다른 계정을 만들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야 말았습니다. 돌잔치 스냅 사진, 화려한 연회장과 대형 돌상, 예쁜 한복 입은 손주, 그 곁엔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 우리 아기 첫 생일, 장모님표 생일상, 감동,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음 크크. 복희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음. 친구들의 헐 대박. 역시 센스 있어 언니.
같은 댓글이 복희의 가슴을 마구 긁어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찻집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왜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한 걸까? 새벽녘 그는 일어나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차를 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가게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나 돌잔치 얘기 듣고 연락했어. 너희 그냥 조용히 하려던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요즘 좀 예민해서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고 했어요. 복희는 물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나는 가족 아닌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기다리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계속 없는 사람이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복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해야 하나, 그럼 또 예민하다, 민감하다고 할까? 복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따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는 걸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이제는 참는 것조차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복희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고 없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서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 눈이 커졌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복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주 얼굴 좀 보러 왔다. 매번 사진만 보다 보니 진짜 얼굴이 궁금하더라고. 서윤은 머뭇거리며 문을 반쯤 열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미리 말씀 주셨으면. 복희는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잘랐습니다. 미리 말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생기잖아. 그 말에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아들이 나왔고 어머니를 보자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복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질 않으니까 내가 직접 오기로 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팔에 닿았을 때 그제야 가슴에 뚫린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습니다. 아이 참, 이 조그만 애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눈치 보고 기다려야 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재현 역시 침묵했습니다. 복희는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올 거야.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도 가족이잖니. 서윤은 눈을 깜빡이며 재현을 바라봤고 재현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래, 엄마, 그러면 그렇게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희는 말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 싸들고 올라갔고 손주에게 책도 읽어주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서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복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윤이 피곤할 텐데 하며 물러섰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복희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낼 거야. 전날 와서 같이 준비하자. 서윤은 젓가락을 멈췄고 재현은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쪽은 원래 차례 안 지내는 쪽이잖아. 갑자기 왜? 복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섭섭하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가족끼리 다 같이 챙기자. 서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찻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해야겠다. 내가 안 움직이면 이 관계는 그대로 흘러가기만 할 테니까.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반응,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복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복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은 피할 수 있는 갈등은 피했고 불편해할까봐 할 말도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이해만 해온 결과는 자신의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복희는 아들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이 아닌 큰 보자기 2개를 들고 갔습니다. 하나는 직접 만든 손수건과 아기 옷, 다른 하나는 작은 제기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스며든 담요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서유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면 힘이 나서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 올 설 차례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챙겨왔어. 서유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뒤에서 아들 재현이 나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반찬 가져오신 거예요? 복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 설엔 다 같이 우리 집에서 보내자. 서윤이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같이 준비해야지. 그날 저녁 복희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당근, 무, 고사리, 도라지, 마른 표고버섯, 명절 재료를 고르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 서윤아, 고사리는 너무 억세면 안 된다. 부드러운 것 골라야 입에서 잘 넘어가. 서윤은 조용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도는 동안 복희는 무겁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단단한 끈 하나를 다시 묶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 전날 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복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준비 같이 하자. 주방에는 이미 손질된 나물과 불린 떡이 가득했고 복희는 서윤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앞치마 입어. 같이 하자. 서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나물 무침을 함께하며 복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 다 했었는데 이젠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든든하구나. 서윤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 거예요. 서툴어도 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복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복희는 서윤과 손주에게 직접 준비한 새해 떡국을 내어주었습니다. 새해 첫날은 떡국 한 그릇 먹어야지.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시작하자. 서윤은 떡국을 한 숟갈 뜨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복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 당일 아침 복희의 집엔 전 부치는 냄새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희는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편에 앉아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현아, 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오늘 엄청 기뻐하셨을 거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몇 년 만인지. 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올게. 복희는 그 말에 담긴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켜볼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손주 옷 좀 같이 보러 가려고요. 복희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날 복희는 다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작은 유자차 한 잔을 따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도 바뀌기 시작하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 서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시댁 방문을 이야기만 꺼내도 표정이 굳곤 했는데 이제는 먼저 이번 주엔 뭐 해요? 어머님, 이라며 연락도 해왔습니다. 복희는 그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속으론 조심스러웠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반겼습니다. 그래, 이번엔 갈비찜 한번 해볼까? 손주가 고기를 잘 먹더라. 서윤은 짧게 웃으며 그럼 제가 도울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반찬을 만들고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도 다녔습니다. 서윤은 한 번씩 복희의 손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육아가 훨씬 수월해요. 그 말 한마디에 복희는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하지만 변화는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시댁과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선을 긋는 말과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100일 잔치를 간단히 하기로 했던 날, 복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작게라도 할까?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의미 있잖니. 서윤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100일은 친정에서 밥 먹기로 했어요. 엄마가 고맙게도 예약까지 해두셨어요.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럴 수 있지. 아이 낳고 친정이 더 편하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서윤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복희는 다시금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0일 잔치 우리 집 행사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사진 속엔 활짝 웃는 친정 어른들과 손주, 그리고 가운데서 당당히 앉아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시댁이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복희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복희는 아들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있는 자리였기에 그녀는 조금은 무거운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친정이랑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도 가족이잖니. 가끔은 나도 섭섭하다. 재현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나도 그 부분 생각은 해봤는데 희주가 아직 시댁에선 좀 어색하대. 복희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랑 가까워진 건 좋은데 그게 희주한테는 아직 약간 부담인가 봐. 좀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 말에 복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 그래,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날 밤 복희는 찻집 한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재현이 어린 시절부터 대학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을 혼자 기록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땐 혼자여도 괜찮았는데 이젠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사진 한 장을 덮고 나서야 복희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다음 주 주말 복희는 손주 옷을 사러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유는 처음엔 좋다고 했지만 당일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친정 쪽 일정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꼭 같이 가요. 복희는 괜찮다는 답장을 보내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 답장 속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아예 비워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찻집에서 홀로 남은 복희는 달력에 다음 주말 날짜에 작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서윤이랑 손주 옷 보기, 미정, 미정이라는 두 글자가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다시금 거리를 두는 느낌이 짙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돌잔치 이후 첫 가족 행사였습니다. 손주의 첫 어린이날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복희는 오래전부터 선물도 준비했고 근처 키즈카페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서윤아, 그날 우리 동네 키즈카페에서 점심하고 같이 놀자. 손주도 처음 맞는 어린이날이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그날 친정에서 모임이 잡혀 있어서요. 아기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복희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난 뒤 복희는 식탁에 올려둔 선물 상자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리본을 풀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우연히 서윤의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기 첫 어린이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사진 속에는 손주를 안고 웃는 서윤, 그 옆엔 장모님과 서윤의 오빠, 화기애애한 친정 가족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엔 친구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헐, 너무 예쁘다. 가족끼리 이런 날 챙기기 쉽지 않은데 대박. 그리고 그 아래 서윤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너무 편하고 즐거웠어. 흐흐. 복희는 그 글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댓글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 문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계속해서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너무 편하고 즐거웠어.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노력과 배려가 모두 조롱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찻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너 지금 시간 좀 되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서 전화한 거다. 지금 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1시간 뒤 복희는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복희는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말하러 왔다.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재현도 거실로 나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복희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이날 사진 잘 봤다. 가족끼리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더라.
근데 내 댓글 그건 무슨 뜻이니? 서윤은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이 막혔고 재현도 어색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복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농담? 그럼 나한테 그 농담 한번 해봐라.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내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현이 중간에 나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었어. 희주가 그냥 친구들한테 분위기 맞추려다 보니까. 복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 같은 거 안 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를 불편하게 느끼든 말든. 나는 이 집 손주의 할머니다. 너희 가족이다. 그걸 농담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내가 먼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재현은 말문이 막혔고 서윤은 울먹이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는 여전히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모든 순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입장도 분명히 보여줘야겠다. 그녀는 가방 속 다이어리를 꺼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언제까지 외면당해야 할까? 그날 이후 복희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사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주말에 얼굴을 보러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집 문은 정해진 시간에 열고 그 외의 시간은 오롯이 자신만의 조용한 일상으로 채웠습니다. 며느리 서윤에게도 그날에 되면은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의 단호하고 서늘했던 눈빛, 그 속에 깃든 서운함과 절망은 서윤의 가슴에도 깊게 새겨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댓글 한 줄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상처였는지 그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희의 휴대폰에 서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희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장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겠다. 일요일 오후 시간 괜찮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 서윤은 아들 재형과 함께 복희의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복희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러 왔니?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댓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어머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희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더 자주 보자.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복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야. 상처받은 자리는 잘 아물지 않아. 하지만 아물 수는 있어. 그럴 수 있게 하려면 진심이 있어야 해.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님, 손주 데리고 나들이 가실래요? 라고 물었고 명절 전에는 미리 시장에 가자며 복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찻집을 방문해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면서 저도 매일 반성하려고요. 항상 초심 잃지 말자고 다짐하는 뜻이에요. 복희는 놀란 듯 화분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쁜 짓도 하네. 시간이 흐르며 손주도 점점 커갔습니다. 이제는 찻집에 들어오면 할머니 품으로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기곤 했습니다. 복희는 그 작고 따뜻한 몸을 안고 세상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서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올해 어버이날은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고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희는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겠다. 정말 가족답네.
어버이날 복희의 집엔 오랜만에 웃음과 음식 냄새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서윤이 만든 잡채와 미역국, 재현이 손질한 과일과 디저트까지 모두가 함께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복희 앞에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복희는 봉투를 받으며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조금은 씻기는 것 같다. 찻집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어버이날 이후로 복희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들 내외의 진심이 하나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더 이상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변화는 명절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먼저 시장 리스트를 뽑아와 어머님, 이건 제가 담당할게요. 고사리는 작년에 어머님이 고르신 데서 살게요. 라며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바구니를 넘겼습니다. 예전엔 억지로 쥐어줘도 받지 않던 바구니였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짐을 나누려는 손이 생긴 것입니다. 설 당일 아침, 손주가 복희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서윤도 조용히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복희는 손주를 품에 안고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복희는 찻집에 혼자 앉아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좋았다는 말로 상처받았던 나를 떠올리며 오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종이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함께하니까 더 좋다. 라는 말이 이제 들릴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동네에서도 복희와 며느리의 관계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며느리 참 효녀네, 시어머니 복도 많으시네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복희는 그런 말에 예전처럼 겸손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그동안 참아온 시간과 끝내 이룬 가족이라는 성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찻집의 손님이 거의 끊긴 늦은 오후, 서윤이 혼자 찾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때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복희는 찻잔에 따뜻한 국화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뭔데 그러니? 혹시 저도 가게 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SNS 말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복희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우리 찻집도 가족이 이어가야지. 그날 이후 서윤은 매주 2번씩 찻집에 나와 복희를 도왔습니다. 말차를 타고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팔로워 수를 따지던 사람이 이젠 손님 한 명의 미소에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마음을 열면 가족도 다시 만들어지는구나. 봄이 오기 전 복희는 작은 연남동 찻집 한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곳 내가 맡아보면 어떻겠니? 우리 찻집 분점으로. 서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복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내 제자니까. 찻집은 정성이야. 넌 그걸 배운 사람이야.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도 내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따뜻했다. 요즘 이복희는 매일 아침 찻집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과거엔 혼자 버텨야 했던 공간이 이제는 웃음과 정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며느님 참 인상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그럴 때 복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복희는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도 혹시 불편했을까? 내가 너무 다가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론 오해도 생긴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서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복희의 생신에 누구보다 먼저 연락해 어머님, 생신상은 저희가 차릴게요. 작년보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주도 매주 토요일이면 찻집 문을 열고 달려와 복희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차 따라드릴게요. 복희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차를 따르는 법을 알려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절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키워야겠다. 관계란 결국 노력이라는 두 글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복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가족 같을 순 없지만 서로 조금씩 다가가고 표현하고 기다리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복희는 이제 그 이름에 당당함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이고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복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말로 전해야 하고 기다림에는 행동이 더해져야 하며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존재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 건강한 가족의 첫걸음이라는 걸 복희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찻집 문을 열며 복희는 속으로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 지켜주는 거야. 내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따뜻함을 얻을 수 있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 관계의 균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혹은 지금도 관계 속에서 조심스레 자신의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복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도 댓글창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